선거에 힘을 보태달라는 당의 간곡한 부름에 기꺼이 응했습니다. 이번 선거의 정신은 껍데기는 가라입니다. 미래 서울의 중심축이 돼서 강북 시대를 열어갈 이 지역에 586 구태 정치인이나 당대표의 방탄 2차전을 보자 할 돌격병 후보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공부도 많이 하시고 또 재정복지통으로도 알려진 실력 있는 분 같아요. 근데 여의도 정치를 들어오면 항상 경계를 해야 할 게 있습니다. 귤화위지, 귤이 탱자가 된다는 거죠. 예. 이 저격수 유혹에 빠져들기 쉽습니다. 우리 윤희숙 후보님 일단 공천을 받게 되신다면 제가 환영하고 오시면 탱자가 되지 않으시도록 같이 노력하십시다. 자, 얼마 전에 586 운동권, 특히요, 지금 방금 영상에 나왔죠. 임종석 전 비서실장에 대항해서 출마 선언을 하신 분이 계신데요. 바로 윤희숙 전 국민의힘 의원입니다. 앞서 지난달 말 뉴스와이드는 임종석 전 실장 인터뷰를 가졌거든요. 오늘은 윤희숙 전 의원을 만나보겠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요즘 뭐 바쁘시죠? 굉장히. 네, 며칠 바빴습니다. 알겠습니다.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네. 말씀을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뉴스와이드 시청자분들이 여전히 궁금해하실 수도 있어요. 얼마 전에 끝난 인요한 혁신이 당시에도 합류 요청을 있었는데 그때도 거절하셨다는 소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정치를 이제 안 하려나 보다 이런 생각하신 분이 있는데 이번 총선 출마를 선언을 했습니다. 어떤 이유입니까? 그 당시 혁신위원회는 합류를 해도 혁신에 진짜로 기여할 수 있을 것인가 제가 좀 회의가 있었고요. 왜냐하면 혁신위원회 실제적인 권한이 별로 없었고 그랬는데 이 총선에 관해서는 이번 총선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당이 이런 큰 그 의미가 있는 선거에 기여해라 부탁을 한 마당에 제가 뭐 당연히 응해야죠. 당인으로서. 인요한 전 혁신위원장이 들으시면 지금 해외에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좀 섭섭하지 않으실까요? 그때도 섭섭해 하셨는데 문제는 섭섭해 하실 부분은 인요한 위원장이 아니고 그 당시에 당 지도부지요. 그 혁신위원회에 그 적절한 신뢰감이 있는 권한을 미리 주지 않고 시작을 했기 때문에 지금 와서 혁신위원회 얘기하실 거는 아닌 것 같고. 그렇습니다. 아니 또 갑자기 제가 인요한 전 위원장 얼굴이 갑자기 떠올라서 질문 좀 드렸는데 일단 총선 출마 이유는 당의 요구가 있었다. 그거를 좀 거절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 이런 취지 말씀이신데 자 원래 의원직은 서울 서초갑이었습니다. 지역구가. 그래서 많은 분들이 다시 출마를 하면은 그쪽 또는 그 근처 아니면 그와 같은 맥락의 어떤 지역구 이렇게 예상하신 분도 꽤 있었는데 한강을 건넌 중구 성동구 갑입니다. 바로 이쪽으로 올라갔는데 왜 그 지역구입니까? 국민의힘이 지난 선거 때 강남만 가져갔잖아요. 강남 플러스 용산. 예. 그렇게 해서 무슨 강남당처럼 되면 저는 정치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서울 전역에 신뢰와 사랑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면 그 시작점이자 교두보는 딱 그 성동입니다. 현재 위치상으로도 그렇고 정서상으로도 그렇고 발전 단계별로도 그렇습니다. 지금 매우 글로벌 도시적인 부분도 있고 또 혐오 시설들도 있고 그리고 아주 전통적인 서울의 모습이 같이 있어요. 거기에 그 다양한 이해를 조절해내서 좀 상생의 도시의 모습을 만들어낼 수 있다면 그것이 새로운 도시 또 새로운 서울의 모습에 굉장히 중요한 에너지가 될 거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어떤 정치인의 희망과 욕심 이곳이 좀 미래의 변화를 미래적인 에너지를 그대로 반영하는 곳이다. 이런 판단을 제가 했습니다. 혹시요 임종석 전 실장이 중구 성동갑 출마하겠다는 얘기를 먼저 꺼냈거든요. 그 상황이 영향을 좀 줬습니까? 임종석 실장이야 거기가 원래 텃밭이니까 그쵸, 나온다면 원래죠. 그쪽으로 나올 거라는 생각을 했는데 저는 이 지역에 대한 매력이 굉장히 컸고요. 근데 임종석 실장이 나오신다고 하면은 더 좋죠라는 생각은 했습니다. 근데 임종석 실장이 나오지 않고 친명 후보가 나온다고 해도 역시 좋죠. 그러니까 이거 상대에 대한 의미는 국민들 앞에서 아주 그 센 싸움을 제가 출마 선언에서 얘기했듯이 생각의 싸움을 할 수 있는 장이 열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왜 우리 시대에 지금 이 586
그 운동권 세력은 예. 좀 집에 가셔야 되고 다음 세대에게 길을 열어줘야 되느냐 이런 싸움을 하는 것도 의미 있고 예. 친명 후보와 개딸 전체주의가 왜 시대와 이렇게 안 맞고 태행적인지를 얘기하는 싸움도 저는 환영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나와도 좋은데 예. 지금 이제 일단 임종석 선생이 거기 먼저 후보가 되셨으니까 지금 이렇게 대립구도가 서 있는 거죠. 아직 후보가 된 건 아니고 출마 선언을 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후보 예. 등록을 해놓은 예, 상태. 예. 그러니까 공천을 받으실지는 모르죠. 저도 그렇고. 아니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사실 이 모양이 윤희숙 전 의원과 임종석 전 실장의 어떤 대립 경쟁 뭐 이런 구도로 좀 비춰졌는데 임종석 전 실장에 대해서 탱자 부대장이다. 약간 보면 약간 이렇게 폄하하는 표현인데 그런 표현을 쓰신 게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사실은 뭐 1인당 뭐 소득 얘기하면서 경제 기본 지식도 없다. 또 이렇게 이 뭐랄까요? 이거 비판일까 일가를 하셨어요. 이 두 가지인데 일단 탱자 부대장이다? 이거 무슨 뜻입니까? 그건 좀 전에 영상도 보셨지만 여의도에 오면 사람들이 예. 원래 초심을 잃고 귤이 탱자가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예. 조심해라 이런 말씀을 하셔서 아니 586들은 그 운동권의 마음을 잃어버리고 여의도 와서 대접받으면서 진짜 무임승차 세대라고 얘기가 될 정도로 이미 예. 탱자가 되신 분들 아니냐. 제가 그렇게 받아친 거지요. 이미 탱자가 되신 분들이 아직 파릇파릇한 신선한 사람한테 너 탱자 될 수도 있으니 조심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건 별 의미가 없잖아요. 그중 탱자 중에서도 대장급 아니냐 그 뜻이네요. 그런 거죠. 그러면은. 탱자 부대 대장급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고 그 GDP 얘기는 예.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굉장히 세게 말씀하셨어요. 그 페이스북에다가 한동훈 위원장한테 너는 경제를 입에 올릴 자격이 없다. 왜냐하면 윤석열 정부 들어서 국민소득이 줄을 정도로 너무 무능하다 윤석열 정부가. 근데 그 데이터를 보면 국민소득이 줄지를 않았거든요. 이걸 도대체 왜 줄었다고 생각하는지 제가 이렇게 봤더니 예. 아니 상식적으로 경제가 성장하고 인구가 안 늘었는데 줄 수가 없는 거잖아요. 예. 왜 이런 얘기를 하나 봤더니 이제 환율 때문에 달러로 계산하면 준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 숫자를 가지고 뭐 외환위기 이후로 처음으로 줄을 정도로 나라가 거의 망할 지경이다. 그러니 윤석열 정부가 무능하다. 이렇게 너무나 대담하고 뭐랄까 좀 제가 지금 너무 직접적인 표현을 못 쓰겠는데 예. 하여간 경제적인 식견이 없는 말씀을 하셔서 환율을 감안 안 하고 그걸만 보고 달러로 환산된 걸 보고 줄었다라고 주장을 했다. 그걸 반박하신 겁니까? 그렇죠. 그리고 줄었다가 아니라 줄었고 그게 바로 윤석열 정부의 무능 때문이다라고 말을 하니 이건 코미디도 아니고 그래서 예.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되게 놀래서 아니 한 나라의 그 운영을 책임졌던 대통령 비서실장이 예. 저런 말씀을 하시는 게 놀라운 거죠. 저렇게 기본적인 나라가 지금 쪼그라들고 있는지 늘어나고 있는지도 판단을 못 하시는 분이 비서실장에 계셨으니 그 임대차법이나 소득도저 성장이라는 게 그래서 나온 거구나 하는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여러모로 이 시대의 변화나 시대의 과제 앞에서 예. 그 걸맞는 그 요구되는 역량을 가진 이 세력은 아닌 거죠. 알겠습니다. 임종석 실장 여기서도 뭐 앞서서 많이 얘기하셨는데 좀 경제 관련해서 좀 잘 알고 하세요. 약간 이런 취지 말씀도 오늘도 해주셨어요. 자, 이런 상황에서 얼마 전에 출마 선언을 한 뒤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윤희숙 전 의원 이름을 거론하면서 임종석과 윤희숙 누가 경제를 살릴 것 같은가 요 얘기를 딱 꺼내놨는데 이게 조금 논란이 됐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쪽에서 그 지역에 또 출마하시는 분들도 약간 불만 표시도 있었는데 일단 윤희숙 전 의원은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전혀 인연이 없으시다 없죠. 그랬는데 만나본 적도 없고 통화한 적도 없고 지금까지도 그렇습니다. 만나고 통화한 적이 없습니까?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면은 저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그전 윤희숙 전 의원의 그 출마 선언 그 얘기를 듣고 딱 한 얘기입니까? 그럼 그날 그 발언은? 그래 보이죠? 그러니까 그 한동훈 위원장은 예. 제가 볼 때는 이 총선 라인업의 그 지금 컨셉을 예. 브랜드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원희룡, 김경률, 윤희숙 이런 식으로 뭐냐면 아하. 자기 분야에서 굉장히 열심히 살아온 예. 깨끗한 사람들 그리고 역량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이미지를 만들어가고 계신 것 같고 그 골목에서 이제 저를 그래도 예. 좀 인지도가 있는 사람들을 얘기를 해야 효과적인 거니까 예. 그러니까 본인도 굉장히 지금 절박하신 거라고 저는 봐요.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걸 뻔히 아시면서 보란 듯이
또 하셨잖아요. 예. 김경률 선생님 바로 다음에 또 보란 사실 듯이. 거기도 논란이 됐었는데 또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본인이 이 지금 아. 이기는 공천이라는 것에 절박한지를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근데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해당 지역구에 출마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약간 불만 표시가 나왔는데 그렇죠. 이게 유희숙 전 의원께서는 혹시 이제 선거 운동도 하실 거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해야 되는데 약간 부담은 안 느끼세요? 아니 근데 뭐 후보들은 이제부터 뭐 경쟁하는 거고 예. 거기 저보다 조금 일찍 가서 하셨던 분들은 예. 이게 서운하실 수 있는데 예. 또 이 지역이 이렇게 호명이 되고 그 또 항의하시는 모습도 또 많이 보도가 됐어요. 그렇습니다. MBC나 뭐 이런 데서 많이 찍어가서 그거 자체가 전반적으로 저는 그렇게 그 지형이 나빠 보이지는 않습니다. 아, 주목도 자체 높였다. 그렇죠. 그리고 그 가서 이제 같이 열심히 경쟁해야죠. 알겠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취임한 지 이제 한 달 조금 넘어갔습니다. 그동안 뭐 발언 꽤 많이 주목받았고요. 이 지역 행보도 주목받았는데 한동훈 체제 이후 뭔가 좀 당이 달라지고 있다 이런 걸 느끼십니까? 전체적으로 총평을 하신다면 어떠실까요? 일단 당의 얼굴이 젊어졌잖아요. 젊어졌고 젊어졌다. 그리고 이전보다 국민들의 관심, 이게 애정 이런 것이 지금은 뭐 한동훈 위원장 개인한테 많이 쏠려 있지만 예. 이게 이제 옮겨지겠죠. 옮겨지길 제가 기대하는 거죠. 그나마 한동훈 위원장이 계셔서 얼마나 다행이겠어요. 그 사랑과 애정을 이제 예. 호기심도 섞인 건데 그것을 한동훈 위원장이 지금 정말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그거를 계속 더 당기시고 그 이 총선 라인업을 잘 완성하시면 이제 후보들도 그것을 같이 공유할 수 있고 그러면 전반적으로 총선 경쟁력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예. 믿는 거죠, 저는. 그런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취임하고 얼마 안 돼서 이런 대통령실과의 그 이른바 사퇴 논란, 약간 충돌처럼 비춰졌어요. 그게 한 주말 정도에서 한 일주일 가까이 굉장히 시끄러웠었거든요. 요건 살짝 걱정은 안 되십니까? 저희 그 당일에는 굉장히 걱정했는데 근데 그 지나면서 보니까 그 사태 역시 예. 대통령실과 한동훈 위원장 양쪽이 다 이 총선을 얼마나 절박하게 대응하고 있느냐 그것을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 처음에 마찰이 일어났을 때는 예. 한동훈 위원장의 어떤 그 의지, 예. 이 총선은 이기는 총선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건 난 눈에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는다 이런 태도를 보여줬고 그게 국민들 앞에서 그렇게 나쁘지 않았고 그 다음에 대통령실도 매우 언짢은 느낌을 가졌지만 서둘러 봉합하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국민들 볼 때에 저 사람들이 진짜 진지하구나. 총선에 대해서 정말 심각하구나. 예. 이런 느낌은 준 것 같아요.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의원 시절과 비슷하게 그냥 짧지만 시원시원하게 말씀을 하고 계신데 요 질문도 한번 드려볼까요? 네.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 본인 개인 지지율은 상당히 높습니다. 여러 가지 기대치가 반영된 것 같은데 여전히 정권 견제론, 총선 관련성 견제론이 많이 높아요. 아직도요. 이게 괴리가 지금 발생하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뭐 원칙적으로 해야죠. 아직 70일 남았지 않습니까? 70일 동안 초반에는 총선 라인업을 아주 매력 있는 예. 그 라인업을 짜는 거고 저는 그거 나쁘지 않다고 봐요. 왜냐하면 민주당 쪽이 지금 너무 움직임이 없어서 민주당 쪽이 너무 지지부진해요. 그래서 예. 이 초반에 지금 한동훈 위원장이 이 주도권을 잡고 있다고 보이고요. 근데 그것을 실망시키지 않고 정말 매력 있는 인물들로 라인업을 짤 수 있다면 예. 그러면 한 3분의 1의 싸움은 거기서 끝나는 거고 그다음에 3월부터 시작해서 본격적인 선거전으로 들어가면 국민들한테 희망과 감동을 주는 그런 어젠다를 계속 발굴하고 그리고 예. 후보들도 열심히 뛰면서 실수하지 않고 그렇게 또 한 30일 계속 하면 그러면 저는 뭐 승산이 있다고 봅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뭔가 주도권을 쥐고 간다면 요 공천에서. 부분은- 공천까지는 적어도 양쪽 지도부의 싸움이죠. 그 다음부터는 후보들의 싸움이 예. 되는 거지만 지금 현재 이재명 그 대표를 위시한 그 예. 친명 지도부들은 예. 국민들 앞에 공익을 위해서 또는 당을 위한 공천 이런 느낌을 주고 있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굉장히 전력차가 현저하게 나고 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예. 모든 뉴스의 주도권이 지금 이쪽에 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초반에는 지금 잘하고 있는데 공천도 아직 시작도 안 했잖아요. 이게 지금 앞으로 한 달은 갈 겁니다. 예. 그 한 달 후에 라인업에서 전반전 스코어가 나오겠죠. 자, 지금 사실 여당은 분열이 된 상황이에요. 이준석 신당입니다. 이준석 지금 개혁신당 대표가 뭐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고 여러 가지 목소리 내고 있는데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근데 뭐 지금 그
분당된 것도 아니죠. 지금 나가서 분리가 된 게 아니라 본인이 제3지대 하겠다 그랬잖아요. 아, 이거는 분당 분열이 아니라 본인이 그냥 나가서 제3지대에 머무르는 거다. 시작은 그랬지만 지금 나가서 예. 그 개혁 보수하겠다, 국민의힘으로 다시 돌아가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예. 우리나라 정치의 제3지대를 새로 만들어서 기여하겠다. 지금 양당을 극복하는 예. 제3지대를 만들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아니 저는 그런 시도 자체가 건강한 거라고 생각하고 양당 체제를 보완하는 존재가 건강한 제3당입니다. 근데 그 제3당이 제 역할을 하려면 예. 사실 굉장히 뚜렷한 자기 지향이 있어야 되거든요. 예. 그런 면에서는 아직은 굉장히 미숙하고 정치공학적인 측면만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요. 그러나 그 제3지대가 성패가 어떻게 될지는 철저하게 이 양당이 얼마나 잘하느냐. 특히 국민의힘은 이준석 전 대표가 이번에 시도하고 있는 것을 국민의힘이 잘한다면 예. 그쪽의 가능성이 현저하게 줄어들 거고 국민의힘이 잘 못하면 예. 그쪽의 파이가 굉장히 커지겠죠. 그러니까 저는 국민의힘이 어떻게 하느냐에 이 모든 게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신당 쪽에서 앞서서 뭐 좀 같이 합류하거나 뭐 같이 갑시다 이런 제안을 받으신 적은 없습니까? 그냥 지나가는 말로 정도는 있었지만 그런 얘기를 제가 직접적으로 아주 심각하게 생각한 적은 없는 게 왜냐하면 예. 제가 정치에 들어온 지 4년밖에 안 됐고 예. 의정 활동한 게 1년 반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당에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국민들 보시기에 아쉬운 점이 있는 걸 제가 알지만 예. 그런 걸 바꾸기 위해서 정말 죽을 만큼 내가 노력했다. 이렇게 얘기할 제가 자신이 아직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당 안에서 제가 열심히 해보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아직은. 마지막 시간이 금방 빨리 갔어요.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릴게요. 지금 유승민 전 원내대표 네. 국민의힘 잔류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뭐 공천 신청을 하지 않겠다. 특히 이 잔류 선택 이거 좀 왜 이런 결정을 했을까요? 이준석 전 대표와 같이 할 거라는 전망이 많았었는데 그 선택을 하지 않았습니다. 전망만 많았지 예. 본인이 정말 저는 망설였을 거라는 생각은 별로 안 들어요. 오. 계속 당연히 남아 있는 거로 생각하셨던 것 같다고 저는 전에 듣고 있었고 그러나 이 총선에 가장 멋있는 모습으로 당에 기여하겠다. 예. 이런 방향은 저는 상당히 전부터 갖고 계셨다고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국회의원 한 번 더 하는 것에 의미를 예. 두는 게 아니고 이번 총선에서 추석권의 당의 이미지를 굉장히 선당 후사의 이미지를 가진 예. 그런 정치인으로서 당을 멋있게 보일 수 있게 하고 그러면서 본인도 멋있어지고 예. 그러니까 윈윈으로 그렇게 해서 당의 굉장히 굳건한 자산으로 다시 예. 자리매김되는 그런 걸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예상대로라서 저는 뭐 전혀 놀라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를 임종석 전 실장 또는 국민의힘 내 다른 어떤 또 그 지역에 출마하신 분들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여러 생각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윤희숙 전 국민의힘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설명이 필요 없는 우리의 원희룡입니다. 어차피 정청래가 될 거다. 어쩔 수 없다고 합니다. 어쩔 수 없지 않습니다. 우리 국민의힘의 후보로서 김경률이 나서겠다고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거는 다 정리됐잖아요. 그거는 지난번에 얘기했지만은 이제 영위위원장으로서 이제 열심히 하는 과정에서 약간 오버했다고 그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것도 좋은 취지로 언급했겠죠, 그죠? 결국 우리가 뭐 이기기 위한 거 아닌가요? 지금 최근에 여론조사를 보면 조금씩 개선되고 있는 거고 그 부분이 굉장히 높으니까 그래서 그 두 개가 서로 떨어져 있는 걸 보고 사람들이 디커플링이 됐다고 얘기를 합니다만 저는 디커플링이라기보다는 이렇게 궁극적으로는 커플링이 돼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자, 제목이 바로 나왔습니다. 이게 뭐가 맞서는데요. 소개가 잘못입니까? 소개하는 게? 그러나 반대쪽에서는 그건 좀 과해 보입니다. 약간 대립하는 양상인데요. 소개면 무슨 소개일까요? 자, 이 주제는요.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 이른바 한동훈 비대위원장 관련해서 앞서서 사천 논란이 있었거든요. 특정 지역구에 출마한 후보를 굉장히 강조를 했거든요. 그게 좀 몇 차례 지금 나오고 있는 모습인데 그와 관련해서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며칠 전에 이 얘기를 좀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저는 국민의힘의 당대표 역할을 맡고 있죠. 우리가 승리하기 위한 범위 내에서 제가 우리의 어떤 지향이라든가 시대 정신을 말할 수 있는 후보를 얘기하고 소개하는 게 안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그렇다고 해서 그분을 반드시 공천하겠다고 말하는 것도 전혀 아니고요. 공천이 확정되기 전까지 제가 판사처럼 가만히 있어야 된다고요? 국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역할을 배제하는 것이네요. 그러니까 뭐가 문제될 게 없는 거 아닙니까? 약간 이런 취지의 얘기를 반복해서 지금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당에서 제가 당을 이끌고 있는데요. 이런 맥락의 얘기도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권영세 의원은 얼마 전까지 통일부 장관을 했었고요. 앞서서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도 참여했죠. 그리고 당의 중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말에 무게가 있는 현역 의원인데 뭔가 좀 지적을 합니다. 들어보시죠. 김경률 비대위원, 비대위원 본인도 예. 그분에 대해서 본인도 정치에 대해서 초보고 한동훈 위원장도 정치에 대해서 경험이 많지 않아서 실수가 있었다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정확한 얘기라고 보고요. 자, 이렇게 됐고 권영세 의원이 오늘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제 특정 후보에 대해서 약간 강조한 거, 이거 발언이 좀 과하다. 그리고 이 공천은 공관위가 하는 거지 비대위가 하는 거 아니다. 이게 얼마 전에 전 정영환 공천관리위원장이 얘기했는데 그게 맞다. 이렇게 뭔가 얘기를 꺼내면서 지적을 좀 했거든요. 일단 김성환 평론가께 이거 공천과 관련해서 약간의 신경전들이 생기는 겁니까? 이거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신경전이라고 봐야 될까요? 권영세 의원 지적은 예. 너무 비대위원장이 공천 문제에 깊숙이 개입한다. 그 부분에 대한 우려를 표현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설명하기로도 뭐 일부 영입 인사라든가 아니면 뭐 비대위원의 역할이나 능력 이런 거에 대해서 부각시키거나 예. 어느 지역에 출마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정도는 할 수 있지만 인물에 대해서는 설명할 수 있지만 마치 공천을 다 줄 것처럼 이렇게 표현한 건 너무 지나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예.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별로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공천 확정 전까지 판사처럼 가만히 있어야 하느냐 뭐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건데 입장을 한번 뒤바꿔서 생각해 보세요. 이재명 대표가 한동훈 위원장처럼 하면 어떤 얘기가 나올까요? 이재명 사천이라는 얘기 안 나오겠습니까? 친명 공천이라는 얘기 아마 당장 나올 거예요. 굉장히 시끄러울 거거든요. 예. 근데 여기서 멈추지 않고 후보들 평가를 할 때 당 기여도 평가를 하거든요. 예. 예를 들면 여론조사가 40, 그리고 면접이 10, 기여도 20 이렇게 되는데 그리고 당무감사가 30인데요. 이 당 기여도라고 하는 항목을 윤지혁 원내대표하고 한동훈 비대위원장 두 명이서 평가를 했다는 거예요. A부터 D까지 4단계로 평가를 하는데 예. 그 각 단계별로 평가 점수 차이가 크게 벌어져서 오히려 당무감사 결과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예. 근데 당대표가 이렇게 공천심사에 직접 들어가서 점수 매긴다는 얘기는 제가 거의 들어본 적이 없어요. 이건 거의 내가 선택해서 후보를 만들겠다는 얘기는 다름이 없기 때문에 예. 앞으로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한 반발의 목소리가 더 터져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윤주진 퍼블리커스 대표 나와 계신데요. 사실 앞서서도 김경률 비대위원 관련해서 이 공천, 사천 논란 이거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이후에도 지금 방금 인터뷰를 하신 유희숙 전 의원 관련해서도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다시 한번 또 거론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어떤 저쪽에 누가 있고 여기는 누가 있습니다. 뭐 싸울 겁니다. 약간 이런 취지의 얘기를 반복하고 있는데 글쎄요. 앞서서 같은 대통령실의 약간의 불편함과 어떤 제동 이게 또 나올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만약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만약에 본인과 사적으로 가까운 분들을 위주로 이렇게 소개를 하고 홍보를 했다면 비판을 받았겠죠. 그런데 지금 보십시오. 먼저 김경률 비대위원, 그다음에 원희룡 장관, 그다음에 윤희숙 전 의원입니다. 원희룡 장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잠재적 대권 경쟁 상대입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윤희숙 전 의원이 뭐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아주 뭐 밀착 관계다 그런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죠. 앞서서 지금 인터뷰했는데 본인은 전화 통화를 하거나 만나본 적도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어떤 그 사적인 관계를 위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번 총선을 한동훈 표 디자인으로 그림을 그려서 좀 거대한 그런 계획을 갖고 거시적인 플랜을 갖고 간다 이런 걸 강조하는 것이고 결국은 경쟁력 있는 후보들을 집중적으로 부각시켜서 흥행몰이를 하고 그럼으로써 이제 이번 선거를 내가 100% A부터 Z까지 책임지겠다라고 하는 의지인데
이제 권영세 의원님 같은 이런 분들이 지적하는 것이 사실은 진짜 어떻게 보면 기존의 여의도 문법이죠. 예, 당대표는 뒤로 좀 빠져 있고 공관위가 하고 실질적으로는 이제 막후에서 그 소통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말했던 것처럼 자기는 여의도 사투리 쓰지 않겠다 이런 말을 했는데 그 일 안에서 그냥 시원솔직하게 내 생각을 밝히고 솔직한 거다 저거는. 그리고 난 국민한테 판단받겠다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 나와 계신데요. 지금 이제 오늘 이게 보도들 나온 게 있는데 한동훈 위원장이 공천 신청자 심사에서 평가자로 참여를 했다. 네.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아직 평가자로 참여를 한 건 아닙니다. 한 건 앞으로 아닙니까? 있을 저희가 이제 경선으로 가는 과정에서 예. 이제 첫 번째로 어떤 사람을 경선에 붙일 것인가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 100점 만점짜리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은 몇 퍼센트 비중을 가지고 뭐 내신은 몇 퍼센트 비중을 가지고 면접은 몇 퍼센트 비중을 가지고 요런 그게 시스템 공천을 한다 그랬잖아요. 여기에 일부 점수 그러니까 당 기여도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15점인데 이 15점에 대해서 이 신청을 한 사람이 당에 그동안 얼마나 많은 기여를 했는가에 대한 평가를 해보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혼자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동안 당 업무를 오랫동안 해왔던 윤재욱 원내대표와 함께 평가를 하는 겁니다. 이 15점이라는 비중이 높다면 높고 낮다면 낮은 비용인 그 점수인데 그렇다고 이 한동훈 위원장이 이 당에 어떤 뭐 자기와 친소 관계가 확실한 사람이 있는 상태가 아닌 상황에서 누구에게는 15점 주고 누구에게는 빵점을 줄 만한 그런 영역의 판단은 아니라는 점을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최근에 나오는 뭐 사천과 관련한 논란들 있잖아요. 근데 이게 경쟁력이 없이 아주 감이 안 되는 사람을 공개적인 장소에서 이 사람이 경쟁력이 있다라고 얘기한다면 당연히 문제 제기를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소개한 사람 원희룡, 김경률, 윤희숙 이 세 분 모두 국민들이 특히 우리 중도나 보수파를 지지하는 분들이 봤을 때는 충분히 경쟁력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소개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일단 조금씩 얘기가 나오고 또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그거에 별 신경 안 쓰면서 계속 강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론사항이 하나가 있고 지금 또 한 가지는요. 이게 꽤 잦아든 것 같은데 다시 나왔는데 김경률 비대위원의 거취 문제가 이게 심심치 않게 등장을 합니다. 이른바 친윤으로 꼽히시는 분들의 입을 통해서인데요. 우선 이와 관련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앞서서 한 얘기 그리고 친윤으로 꼽히신 분이 바로 내놓은 얘기까지 연결돼 있습니다. 보시죠. 제가 그런 요구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이번에 총선 출마하는 비대위원은 직을 내려놓는다라는 얘기가 있던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검토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김경일 사퇴를 요구받은 사실이 없다라고 다시 한번 밝혔습니다. 비대위원으로서 지역구 도전을 한다면은 적절한 시기에 어떤 그 비대위원 사퇴 여부는 정리할 필요는 있지 않겠나 이 정도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총선 출마를 하려면 비대위원은 그만두고 하세요. 그게 맞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논리가 심판이 지금 심판 자체가 경기에 뛰는 상황 아닙니까? 그러니까 심판을 그만두세요. 약간 이런 논리거든요. 그런데요. 다음 화면 좀 보겠습니다. 김경률 비대위원이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이것에 대해서 아주 정면으로 얘기를 합니다. 자, 비대위원회 출마와 관련해서 당규에 저촉되지 않는 사안으로 알고 있는데요. 딱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비대위원 자리에서 물러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꺼내놨습니다. 자,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 나와 계신데요. 요거 옆에 경쟁 정당에서 좀 벌어지는 공천과 관련된 얘기인데 글쎄요, 이거는 잠복된 갈등 요인일까요? 아니면 좀 지나가는 얘기 정도로 보이십니까? 잠복돼 있죠. 얼마 전에 윤한 충돌에서 봉합이 아니고 잠복 또는 뭐 동결이란 표현까지 언론이 있었는데 언제든지 불거질 수 있는 상황인데 그 중에 포인트가 이제 김경률 비대위원이죠. 하나의 키포인트인데 이분이 왜 그러냐면은 금기시돼 있었던 이른바 김건희 여사 리스크 스캔들을 가장 먼저 꺼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친윤 입장에서는 이분을 어떻게든지 몰아내려고 비대위원회에서 사퇴하게 하려고 압박을 썼다고 보는 게 맞지요. 근데 한동훈 비대위원이 뭐라고 합니까? 그런 얘기 자체를 들어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거부를 한 거예요. 명확히 거부를 했고 이 비대위원이니까 뭐 아까 좀 전에 뭐 친윤 의원이 나오셔가지고 출마 룰을 만들고 나가는 게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비대위는 사실상 비대위원장이 당대표고 비대위원들은 평소 같으면 최고위원입니다.
그렇죠. 그럼 민주당에도 당대표가 계시고 최고위원들이 있는데 이분들이 출마한다고 지금 고만둡니까? 그럼 지도부가 붕괴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나가라는 게 논리가 안 맞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김경률 비대위원에 그렇게 손을 들고 마포구리 사천 논란까지 이러는데 여기서 받아들인다. 그러면 리더십에 큰 상처를 받을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못할 거예요. 저는 정치부자도 오래 했습니다만 당대표가 채점 들어간 건 제가 처음 봤어요. 지금. 들어간다고 한다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어떻게 민주정당에서 당대표가 더 채점합니까? 공관위원들이 있는데.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을 한다고 한다면 그러면 반대편에 있는 분들이 한동훈 비대위원장 더 의심하지 않겠습니까? 사천이라는 건 결국은 용산에 생각할 때는 벌써부터 대선 레이스 달리는 거야? 아니면 김경률 비대위원부터 해가지고 챙기는 거 보면서 본인 세력을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의심을 했잖아요. 근데 최근에 제가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워딩 중에 이게 뭐지 한 워딩이 하나 있었어요. 뭡니까? 뭐냐면 그 이철규 윤핵관 중에 윤핵관이잖아요. 이철규 의원. 의원. 찐윤이잖아요. 찐윤이고 이분이 인재영입위원장도 하고 모든 대통령의 의중을 전달한다고 하는데 이분에 대해서 기자들이 물어보니까 이런 말씀을 했어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분 제 스텝인데요. 내 스태프. 내 스텝. 저는 의미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제 확실하게 국민의힘을 장악하겠다는 생각이 여러 가지 확실한 것 같습니다. 자, 정광재 대변인. 김경률 비대위원이 비대위원 자리에서 물러나는 일은 없다고 봐도 되는 겁니까? 아니면 좀 뭐가 있는 겁니까 지금? 우리 한민수 대변인께서 저와 방송 여러 번 출연하셨는데 이번처럼 저와 의견을 같이 한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같이 한 적이 없다. 이 비대위원이 갖고 있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고요. 또 김경률 비대위원이 갖고 있는 상징적인 의미. 그리고 또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비대위원은 최고위원급에 속하는 거잖아요. 지도부입니다. 지도부. 그리고 정치를 하겠다라고 하는 사람에게 비대위원을 사퇴하고 출마하라라고 권유할 만한 권한이 당에서 갖고 있지 않을 거고요. 또 하나 김경률 비대위원이 갖고 있는 이 한동훈 비대위 체제에서의 상징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 때문에 이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김경률 비대위원에게 일정 정도 뭐 쉴드를 친다고 할까요? 이런 연출을 약간 분위기는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듭해서 얘기를 했던 걸로 압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김경률 비대위원이 사퇴하는 요구를 받은 적도 없고 그런 요구를 할 생각도 없다라는 뜻을 명확히 밝혔고요. 그리고 아까 뭐 갈등이 미봉됐다고 하는데 동결이라 그랬어요. 동결 아까 민수 대변인께서는. 이제 4월 총선까지 70일밖에 남지 않았는데 이와 같은 갈등이 또 한 번 불거진다면 전에 발생했던 갈등보다도 폭발력이 엄청나게 클 겁니다. 그거 4월 총선 그 상태에서 치를 수가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갈등이 다 봉합되고 원팀으로 총선 잘 치르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자, 이게 약간 잦아든 것 같지만 또 한두 번씩 계속 뭔가 얘기를 꺼내놓고 있거든요. 김경률 비대위원회 관련해서 그리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공천 관련해서 뭔가 얘기하는 거 관련해서 계속 뭔가 조금씩 나와서 오늘 주제로 좀 잡아서 다뤄봤습니다. 다음 이슈에는 특정 인물 한 분이 등장을 합니다. 그 얘기 지금부터 해보죠. 제목 보시죠. 유승민 사용법이 있다 없다. 있는 거냐 없는 거냐. 그렇다면 국민의힘 내부에 여당 내에 저 사용 설명서가 지금 있는 거냐 없는 거냐. 이거네요 지금 제목은. 최근에 전 당 밖에 계신 분들이죠. 그래갖고 이 정치권에 대해서 이제 논평도 많이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두 명이 등장하는데 뭔가 얘기를 좀 해요. 여기엔 전망도 섞여 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유승민 이분이 이제 읽어봤거든요. 이게 불출마 선언이 아니에요. 당에 남겠다 했던 얘기 자체가. 당에 남겠다. 그래 내가 당에 공천 신청을 하지 않다. 내가 신청하지는 않았다거든요. 이것이 이제 의미하는 바는 뭐예요? 너희들이 전략 공천에 좀 나가겠다는 얘기거든요. 유승민 그 대표가 그 공천 신청 안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당에 일임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출마하지 않겠다는 얘기는 안 했거든요. 그래서 그 제가 알기로는 그 여권 내부에서 서울 선거는 한동훈이 주도하고 유승민 대표가 경기도 선거는 맡는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가장 상징적인 곳에서 출마해라라고 얘기가 있었습니다. 거기가 오산이라는 얘기가 계속 있었었어요. 제가 이제 방송 전에 정치권 인사분들하고 좀 연락 취하고 얘기를 들어봤는데 오산이 맞느냐 아니냐 막
갑론을박이 많더군요, 지금요. 물론 그에 앞서서는 유승민 전 의원의 사용법을 국민의힘이 갖고 있느냐 없느냐 자체도 논란이 많이 있어요. 지금 얘기들이 갑론을박이. 자, 윤준희 대표. 예. 유승민 의원이 당의 잔류를 선언하면서 동시에 공천 신청하지 않겠다 그랬거든요. 예. 근데 그거는 공천 신청을 하지 않는다지 명확하게 불출마 얘기가 아니었거든요. 그렇다면 당의 연락이나 혹시 전략 공천 이런 거를 생각하면서 뭔가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자신의 주가, 자신의 몸값을 한번 제대로 평가해 봐라. 당의 이제 선택을 기다리는 것이고, 예. 또 유승민의 사용법은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이 총선을 이기고 싶어하는 절박한 국민의힘 당 지도부가 결정하는 것이다. 그 지도부는 한동훈 그렇습니다. 비대위원장입니까? 예, 그런 거고요. 만약에 이번 총선에 출마할 생각이 없다면 불출마를 밝히셨겠죠. 근데 이번에는 공천 신청하지 않다는 것은 내가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찾아오게 만들겠다라는 기다리는 정치 연락을 좀 보여주고 해주세요라는 예. 뜻입니까, 그럼? 예, 그런데 그거 왜 그러냐면은 유승민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지금 이분에게 주어진 정치 시계는 이르면 다음 지방선거 혹은 그 다음 대선 정도까지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원내 진입을 하느냐 못하느냐가 이분의 앞으로 정치 행보에는 중요한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고 현직 의원으로서 입성을 해야만 다음을 도모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예. 아마 총선 출마에 대한 생각은 매우 짙을 거라고 보는데요. 예. 근데 여기서 뭐 탈당을 하고 신당 창당을 하는 그런 모험을 하기에는 유승민 대표에게도 주어진 정치의 시계는 너무 짧기 때문에 예. 이 당에서 역할을 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이런 식으로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는 유승민 사용 설명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한동훈 비대위 체제가 들어서면서 그 설명서가 저는 새로 만들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만들어지고 있다? 과거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의 어떤 그런 불편했던 그런 관계 속에서는 예. 유승민 의원을 꺼낸다는 것 자체가 좀 금기였던 부분이 있죠. 근데 이제는 당 지도부가 새로운 인물로 교체가 됐고 예. 새롭게 소통할 수 있는 채널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 완충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뭔가 그전까지는 유승민 전 의원 얘기를 정치권에서 잘 안 했어요. 근데 본인이 당에서 잔류하겠다는 선언을 한 이후에는 많은 분들이 얘기를 꺼내고 계십니다. 이런 상황인데 다음에 두 분의 목소리가 있는데요. 한 분은 유승민 전 의원과 관련해서 그리고 유승민 전 의원이 지난해 여름쯤에 한 얘기도 있어요. 그것도 저희 제작진이 불러왔는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유 전 의원이 그동안에 사실은 우리 당을 많이 어떻게 보면 뭐 금도를 넘어설 만큼 비판을 했거든요. 그동안에 이제 아무래도 뭐 보수 쪽에서는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희석시키기 위한 이런 정치적 행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뭐 제가 자유롭게 예. 정말 비판할 거는 비판하고 제발 잘하시라고 여러 번 이야기를 했고 뭐 그런 게 워낙 뭐 찍혀가지고 뭐 저한테 공천 주겠습니까? 그 뭐 저는 뭐 공천을 구걸할 생각도 전혀 없고요. 제가 모든 가능성 열어놓고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 모든 가능성. 김성환 평론가. 딱 제3자의 시각에서 보셨을 때 국민의힘이 유승민 전 의원을 경기도 지역의 어떤 지역구에 전략 공천할 가능성 이게 일어날 수 있을 일일까요? 아니면 그럴 일은 절대 없을까요? 절대 없을 거라고 절대 생각합니다. 없다. 왜냐하면 유승민 의원이 공천 신청하지 않았다는 것을 않겠다고 얘기한 거를 총선 출마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이다라고 해석할 수는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요. 경기 남부 지역 총괄하겠다고 유승민 의원을 투입한다고 얘기하는데 유승민 의원이 그 급입니까? 지금 총괄 선대위원장 맡아도 모자라는 급 아니에요? 경기 남부 지역 지금 오산 출마시켜가지고 남부 지역 총선 뭐 관리하는 정도 수준을 맡길 그 정도 인물밖에 안 되는 겁니까? 근데 그런 발상을 한다는 것 자체가 유승민은 언제든 우리가 버릴 수 있고 언제든 데려다 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굉장히 오만함이 뚝뚝 묻어나는 것 같아요. 유승민 의원이 절대 받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제안이 오더라도 그건 받을 리가 없다. 네. 그러니까 사실 원희룡 전 장관의 경우에는 인천 계양을 가겠습니다. 험지 가겠습니다. 이런 거에 대한 평가를 좀 받아서 수도권 뭐 선거 총괄한다. 총괄을 맡길게 뭐 이렇게 지금 얘기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오히려 맡길 거면 그렇게 정말 가치가 있다고 하면 오히려 원희룡 장관보다 유승민 의원한테 전 의원한테 맡기는 게 맞죠. 책으로 보면.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이거는 그러니까 그림을 이렇게도 그려보고 저렇게도 예. 그려보는 과정에서 나오는 얘기일 뿐인 거지 당사자 의견은 전혀 존중하지 않은 자신들만의 뇌피셜에 가깝다. 그럼 이번 이 공천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가 유승민 전 의원 쪽에서 그런 제안이 와도 거절할 것이다, 안 받아들일 것이라는 건데, 그러면 반대로 당에서 혹시 그런 제안을 하긴 할 걸로 보십니까? 아니, 그렇게도 저는 그럴 가능성도 그쪽도 높지 않다고 아니다. 보는데요. 왜냐하면 뭐 이재명 대표 얘기도 나오지만 대선 때 당내 경쟁자였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경쟁자이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경기지사 지방선거에 나가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유승민 의원 그냥 사실 경기지사 후보 만들어줄 수도 있었거든요. 그거 싫다고 김은혜 의원 거기다 넣었던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국민의힘 후보 김은혜 의원으로 만들어준 거 아닙니까? 예. 근데 그렇게 그 정도로 유승민 의원이 활동할 수 없는 환경을 만들어 놓고 활동도 하지 못하게 만들고 이런 과정들이 있었는데 또 우리가 필요하니까 자 이제 이번에 와서 여기서 일하라고 이렇게 시킨다고 해가지고 될지도 모르겠고 이건 대통령실에서 받기도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자, 국민의힘 정광재 대변인, 네. 당의 분위기는 어떤지, 그리고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과 유승민 전 의원은 대선 과정 그 이후에도 악연이라고 보통 묘사되거든요. 네. 이거 좀 분위기는 당에서는 어떤 얘기들이 나옵니까? 오늘 한동훈 비대위원장 수원 방문했죠. 예. 반도체 산업 활성화 반환, 우리 국가적인 그 지원 방안 등에 대한 논의 과정에서 이 자리에서 이제 기자들과 만난 브리핑 과정에서 이 유승민 전 의원의 출마와 관련한 얘기들이 질문이 있었습니다. 있었습니까? 근데 이것과 관련해서 유승민 전 의원의 행보와 관련해서 한동훈 위원장이 아주 정확한 이 발언을 하지는 않았지만 그 가능성은 충분히 열어두는 요지의 발언을 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평론가님 말씀하셨지만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어떤 정치적 재기를 위해서는 앞으로 갖고 있는 정치적 비전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 이러기 위해서는 이번 총선과 다음 지자체 선거 아니면 다음 대선까지 어떤 로드맵을 갖고 있을 텐데 이번 총선에 출마하는 것이 유리할 것이냐 유리하지 않을 것이냐를 두고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게 최초 보도가 어제 이맘때쯤에 나왔잖아요. 그런데 하루가 지나는 시간 동안 이해운 의원이라든가 유승민 전 의원과 가까운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러지 않을 것이다라는 얘기만 나왔지. 유승민 전 의원이 충분히 자기의 의견을 개진할 시간적 여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얘기를 하지 않았다는 별다른 것은 얘기가 안 나오고 있어요, 지금까지. 그렇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그런 요청이 정말로 현실화되고 구체화된다면 조금 더 자신이 고민해보고 국민의힘 총선 승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카드로 자신을 소진하겠다라는 생각을 내릴 수도 있다고 보고요. 당원의 한 사람으로서는 그런 책임감을 갖고 경기 남부의 어떤 취약하잖아요. 저희가 경기 남부 지역이 활약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은 갖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어떤 반응인데 유승민 오산 출마 검토한 적 없습니다. 그럼 다른 곳은 이렇게 또 물어보게 되잖아요. 그리고 전혀 그러면 다른 거 빼고 그냥 출마 자체 당에서 뭔가를 연락할 가능성 없으니까 이렇게까지 물어봤는데 오늘 질문이 거기까지 나오지는 않았어요. 근데 저런 얘기가 좀 나왔는데 한민수 대변인. 저거는 어떻게 여지를 둔 겁니까? 저 발언이 전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일단 두 분 간에 제가 여기서 말하는 두 분은 윤석열 대통령과 유승민 의원 간의 전 의원 간의 이 악연이 쉽게 해소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도 윤석열 정부 지금까지 2년 가까이 되는 동안에 윤 대통령과 윤석열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 후한무치함을 계속적으로 아주 날카롭게 비판해 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성정상 이거를 쉽게 풀겠습니까? 그리고 이걸 만약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풀겠다고 나서는 순간 다시 한번 저는 대통령과 충돌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 지점에서 그럴 가능성이 있다. 그래 높고 또 하나 이제 제가 하나 더 생각한 포인트는 뭐냐면 그러면 유승민 전 의원을 공천을 줘서 이분이 국회로 들어왔을 때 그걸 바랄까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나 아니면 친윤들이나 대통령이 그걸 바라겠습니까? 왜냐? 국민의힘이 선거에서 만약에 우리 민주당한테 진다고 했을 때 그러면 그 체제가 어떻게 많은 변동이 있을 겁니다. 근데 유승민 전 의원 입장에서는 그걸 또 생각을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잠룡 대선 후보 입장에서. 근데 그런 것까지 전략적으로 판단한다면은 지금의 집권 세력이 대통령 주변 세력이 유승민 전 의원을 품고 가자. 이게 품었을 때 우리한테 도움이 될 것인가? 글쎄요. 그렇게까지 큰 폭넓은 정치는 못할 거라고 봅니다. 저는. 그러니까 이게 진짜 무슨 얘기가 나와서 그러는 건지 실체가 있는 건지
아니면 그냥 이런 얘기하는 과정에 그냥 이름이 나오는 건지 이거는 아직 정확하지 않는데 좀 시간이 필요해 보이죠. 이런 상황에서요. 여기도 지금 뭐 이 말싸움이 대단합니다. 뭐가 막 묘사가 들어가 있는데 뭐 대단한 묘사들이 있어요. 일단 신당과 관련해서 국민의힘 내부 인사가 뭔가를 막 퍼붓어요. 그 목소리 좀 들어보죠. 이준석 신당을 보면 캡사이신 범벅이 된 음식을 보는 것 같아요. 논란이 돼야 되고 관심을 끌어야 되니까 네. 자극적으로 그 매운 양념인 캡사이신을 뿌리다가 이게 너무 과한 거예요. 예. 범벅이 됐어요. 이준석 전 대표의 전략은 일단 관심 끌자. 일단 뉴스에 나오고 일단 방송에 나오자. 근데 그건 셀럽의 길이지 이 소위 말하는 관심종자의 길이지 진중한 정치인의 길은 아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래서 뭐 갈비 신당 이후로 오늘 신조어를 만들자면 또 캡사이신 신당이 아닌가. 캡사이신, 뭐 관심종자 그냥 엄청납니다 표현들이요. 자 이러자 이 개혁신당 쪽에서도 가만히 안 있죠. 여기 화면에 있습니다. 민심 외면하고 대통령에 감한 조알이며 사회에 해악만 끼치는 정치 콜레스테롤들이 말을 하고 있다. 그럼 지금 방금 말씀하신 분이 정치 콜레스테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분은 신당을 캡사이신, 관심종자 이게 된 거예요. 한민수 대변인께 짧게 밖에서 뭐 지금 말씀하신 분들하고 관련이 없으신 분이잖아요 지금요. 캡사이신과 콜레스테롤 뭐 나름 말하는 일리는 있다고 보십니까? 무슨 의도를 가지고 한 건 맞죠. 개혁신당이 자극적인 정책을 내놓으니까 이런 표현을 쓴 것 같고 또 그 표현에 대해서 관심종자라는 표현까지 쓰니까 이 개혁신당 쪽에서는 이제 정치 콜레스테롤 썼는데 저는 두 분 다 지금 젊은 정치인들 아닙니까? 젊은입니다. 네, 그러면 언어 용어를 쓸 때 가급적이면 우리가 그렇잖아요. 지금 증오 정치, 대결의 정치를 줄이자고 여야 모두 이렇게 힘을 모으려고 하는데 예. 좀 용어 선택은 본인들의 어떤 뭐 이렇게 좀 특유해서 쓰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좀 자제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게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아마 젊은 층들 놓고 이게 서로 경쟁하려고 막 이런저런 얘기를 꺼내는 것 같은데 예. 다 싫어할 겁니다. 캡사이신하고 콜레스테롤이 싸우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싸움이. 지금 약간 이렇게 비춰지는데 아무튼 대단한 표현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뭐 짧게 소개드렸는데요. 사실 이 이준석 신당가에서 오늘 이 얘기를 좀 해보려고 그랬어요. 오늘 이준석 대표가 세종시를 찾았거든요. 근데 이준석 대표와 관련해서 나오는 질문 중에 하나가 총선 때 어디 출마하실 겁니까? 아니면 비례로 가실 겁니까? 근데 아직까지도 명확한 답을 내놓지 않고 있는데 오늘도요. 뭔가 가능성만 열어뒀습니다. 그 목소리 들어보시죠. 지금까지 이제 제가 세종 출마도 닫아놓지 않고 이야기했던 것은 개인적인 제 느낌과 그리고 상징 때문에 그렇게 얘기했었는데요. 세종에 이미 개혁신당 소속으로 총선에 이제 선거가 2개인데 도전하겠다는 좋은 후보들이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사실 이분들이 빛을 발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첫 번째이고 만약에 또 어떤 상황이 돼서 제가 출마할 수 있는 상황이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윤준희 대표. 뭐죠? 처음에는 대구 나가는 것 같다는 얘기가 나왔다가 아니 너 본인 또 노원을 뭐 떠난 거 아니라는 얘기했다가 이번에 세종을 열어뒀거든요. 이거 왜 이러는 거죠? 지금 이준석 대표가 개혁신당을 창당해서 예. 원래는 자기가 원했던 구도는 뭐냐면은 국민의힘은 완전히 찐 윤으로 결집이 돼 있고 그거에 대항하는 저항하는 여당 속의 새로운 목소리로 이 신당을 자리매김하고 싶었을 텐데 최근 들어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비대위원장 이런 이슈가 불거지면서 사실은 개혁신당이 가져갔던 그 기대가 좀 많이 다시 국민의힘으로 뺏긴 감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예. 근데 그런 가운데 이제 이준석 대표가 본인의 어떤 존재감, 아까 이제 뭐 좀 안 좋은 표현을 썼지만 사실은 관심을 끌려고 하는 그 전략은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준석 대표가 노원병에 나갈 거냐, 세종에 나갈 거냐, 대구에 나갈 거냐, 비례할 거냐 계속 이런 궁금증을 유발해서 개혁신당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오고 싶은데 예. 이제는 조금 약간 지루해지기 시작을 하는 거죠. 왜 이제 빨리 결정해야 될 거 아닌가. 그래서 이준석 대표가 자꾸 이렇게 좀 전국 팔도를 계속 찍고 다니잖아요. 팔도를 찍고 다닌다 지금. 좋은 전략인지 좀 의문입니다 저는. 근데 왜 세종 정관계 대변은 왜 세종 얘기를 했다고 보세요? 저는 지금 이준석 대표가 내 마음 나도 몰라.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말을 하고 있는데 그게 그러니까 자기도 지금 어느 지역에 가는 게 자기가 등원하는데 유리할 것인가 이거에 대한
판단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그 일반적으로 정치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 이준석 대표를 평가할 때 뭐라고 합니까? 마삼중이라고 하잖아요. 마이너스 3선 중진이라고 하잖아요. 마이너스 3선 중진이요? 마삼중이 이 이준석 대표를 수식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지역에서 3번 떨어졌다? 네, 그래서 그 뜻입니까? 3번이나 선거에 나왔는데 한 번도 등원에 성공하지 못하고 뭐 우리가 뭐라고 하나요? 저 집구석 여포라 그러나요? 그러니까 실제 등원하지 못하고 집구석이 아니라 혹시 방구석 아닙니까? 방구석 여포예요. 안방 여포라고 또 안방 여포. 뭐 이렇게 순화해서 안방 여포. 네, 그런데 저는 이준석 대표 화법대로라면 제가 예상해 보건대 이준석 전 대표는 개혁신당의 비례대표로 갈 겁니다. 자기가 이번에 등원하기 위한 가능성이 가장 높은 수순으로 가지. 예를 들어서 노원에 자기의 정치적 명분과 명운을 걸고 노원에 나가서 멋있게 떨어지는 모습 연출하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비례대표는 얼마 전에 안 간다고 하지 않았나요, 본인이? 정치는 뭐 그럼에도 언제든지 변할 수 있을 불구하고 거니까요. 저는 그 말을 듣긴 했습니다만 분명히 비례대표로 출마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해봅니다. 김성환 평론가, 지금 이준석 대표의 마음은 뭡니까? 뭘로 읽히십니까? 앞에서 계속 비판하셔가지고요. 제가 오히려 옹호해줘야 될 것 같은 분위기가 좀 생겨가지고. 아니 원래 생각대로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준석 대표가 출마 지역으로 세종을 이미 검토를 했다는 얘기는 계속 나왔어요. 뭐 앞서 좀 얘기가 좀 나왔었어요. 왜냐하면 공무원들이 많은 지역이기도 하고요. 또 중도 부동층이 상당히 많이 잡히고 있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세종도 한 번쯤 해볼 만한 지역이구나 이런 얘기들은 지금 개혁신당 내부에서도 개혁신당을 만들기 전부터 얘기가 나왔던 것이니까요. 그러니까 뭐 세종에 출마하겠다고 하는 게 뭐 전혀 근거가 없는 시나리오는 아닐 것 같다 이런 생각은 드는데요. 다만 이제 개혁신당과 이준석 대표의 구상이라고 굳이 한다면 아직은 구도를 짜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지금 이제 그 민주당 탈당파들이 정당 만들었을 때 서로 간에 이제 개혁신당 쪽하고 뭔가 협상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협상이 잘 안 됐다는 거예요. 전부 다 뭐 굳이 그거 안에 들여다보지는 않았지만 뭐 어느 지역을 우리한테 해달라든가 비례를 어떻게 해달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제일 많이 걸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어떤 세력이 우리하고 같이 붙어서 어느 지역으로 갈지 아직까지도 알지 못하는 상황인데 미리 마음을 정하기는 어렵다.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국민의힘 공천이 이제 본격화 2월 초쯤이면은 민주당도 그렇고 결국 공천 못 받는 현역부터 시작해서 당협위원장들이 튕겨져 나오는 현상들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어느 정도 규모로 나올지 나오면 전반적인 지역구 구도를 짜고 그리고 선거제가 어느 정도 결정이 될 거란 말이에요. 2월 중순 전까지는 선거제를 통해서 어느 정도 의석을 우리가 확보할 것인지 그럴 때 일종의 이제 간판 역할을 하는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내가 어느 쪽을 선택하는 게 유리할까 그쯤 가야 저는 결정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양당에서 뭐 컷오프 등등으로 공천을 못 받는 분들이 나오면 그분들을 흡수를 해야 되니 그때까지는 지역구를 정하면 안 되고 기다리고 있다. 약간 이런 설명이신데 모르겠습니다. 어떤 생각, 어떤 구상을 갖고 지금 여러 곳을 다니면서 약간의 가능성들을 다 열어놓고 있거든요. 지금요. 이런 상황입니다. 자, 최근에 정치 테러가 좀 잇따랐잖아요. 정치 테러. 근데 이 발생이 누구 탓?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얘기 중에는 약간 누구 탓을 하는 듯한 이런 취지가 들어간 걸로 보이거든요, 오늘. 자, 오늘 이재명 대표의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와 관련된 내용을 얘기를 꺼내놨는데 그 대목을 들어보겠습니다. 국민 통합에 앞장서야 할 대통령이 국민을 편가르고 시대착오적인 이념 전쟁을 벌인 결과 우리 사회는 더 극심하게 양극단으로 치닫게 됐습니다.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정치인의 암살 테러가 가장 안전하다는 대한민국의 백주대낮에 벌어졌습니다. 이게 듣기에 따라서는 그러면은 지금 이게 누구 때문입니까? 이걸 얘기한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러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질문을 안 받을 수가 없죠. 이 대목 관련해서요. 얘기를 좀 합니다. 들어보시죠. 이재명 대표님이 자기가 피습당한 것이 특정 집단의 욕망에 때문에 그런 거다 이런 말씀하셨다는 건가요? 정말로요? 믿겨지지가 않는데요. 테러로 정치 장사를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논리라면 배현진 의원에 대한 테러는 특정 집단이 그럼 민주당의 욕망 때문에 일어난 겁니까?
자, 정광재 대변인, 일단 이재명 대표의 글쎄 이걸 뭐라고 표현할까요? 어떤 설명, 논리인데 이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이런 얘기했습니다. 저에 대한 소위 암살 시도, 정치 테러가 개인에 의해서 벌어진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1월 2일에 있었던 정치 테러 관계 당국이 철저히 수사해서 배후에 어떤 사람도 없었고 개인이 어떤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했다. 개인적인 일탈이라고 다 사건 명명백백하게 나왔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개인에 의해서 벌어진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 수사 당국이 수사했던 것들을 전면 부정한다는 말씀이신지 궁금하고요. 또 하나 이념에 사로잡혔다라고 하는데 많은 분들이 이념 정당 하면 어디를 떠올릴까요? 저는 국민의힘보다는 민주당을 이념 정당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뭐 개인에 의해서 벌어진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은 지나치게 확대 해석을 했고 그 후에 뭐 어떤 뭐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세력이 이 사람을 조장했다거나 이런 뉘앙스를 풍기시는 것은 좋지 않은 말씀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우리 정광재 대변인이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나 시간이 없어서 뭐 기사 한 줄을 보거나 질문 하나 받고 논평을 하지 말고 특히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집권당 대표라면은 회견을 나중에 돌려보기라도 해서 유튜브 뭐가 됐던 방송이 됐던 보신 다음에 저런 말씀을 하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재명 대표는 그 테러범에 대해서도 이런 표현까지 쓰죠. 무슨 사적 감정이 있었겠느냐. 안타깝다는 표현까지 썼습니다. 지금 대통령에 대해 지적한 거는 그런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2년 동안 뭐 했습니까? 어디 가셔서는 민생보다 이념이 더 중요하다는 말씀까지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본인을 비판하는 세력에 대해서는 반국가 세력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반국가 세력입니까? 공산 전체주의 세력이라고도 매도했습니다. 대통령께서 홍범도 장군을 지우고 독립 영웅들을 지우니까 이념 전쟁이 벌어진 겁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을 대표가 지적을 하면서 이제 대통령이 됐으면 특정 정당의 후보가 아니면 대통령이 되면 통합의 정치를 하고 화합의 정치를 해야 됩니다. 우리 국민들을 모두 통합시킬 수 있는 정치를 해달라고 주문한 것이 잘못됐습니까? 만약 우리 국민들한테 물어보십시오. 길 가는 국민들께. 저 말이 잘못됐습니까? 이 말을 가지고 꼬투리를 잡는 국민의힘 지도부가 잘못됐습니까? 저는 그 말을 드리고 싶어요. 국민의힘 지도부가 잘 보시고 민주당 또 비판하면서 또 공격하고 정쟁화시키고 신년 기자회견까지 그거 하지 마시고 그럴 때 용산에다가 얘기 좀 하세요. 제발 주눅 들지 마시고 대통령에게 신년 기자회견 한번 해달라고 좀 부탁 좀 해보십시오. 아니 대한민국 대통령이 민주화 이후에 연속 2년 동안 신년 기자회견 안 한 대통령 보셨습니까? 우리 앵커도 못 보셨잖아요. 아니 대통령은 의무와 책무가 있는 겁니다. 국민들에게 지난 한 해는 본인이 뭘 잘못했고 올 한 해의 정책은 우리 국민들의 민생을 위해서 경제를 위해서 위기에 처한 평화를 위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오늘 이재명 대표는 4대 과제를 던졌어요. 민생과 평화, 그다음에 저출생 문제에 대해서 범정부 기구를 만들자고도 했습니다. 이게 잘못된 겁니까? 야당 대표가 할 수 있는 정책의 비전을 내놨잖습니까? 민주주의 후퇴에 대해서도 말씀하셨고 전 그래서 이건 정쟁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야당 대표가 말씀하신 1시간 동안 신년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기자들 질문을 다 받았습니다. 피하지 않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평가도 하고 좋은 정책 내놨으면은 이건 여야가 한번 해보겠다 이런 말씀을 하셔야지 말 꼬투리 잡아가지고 바쁘셨으니까 못 봤을 거 아닙니까? 제대로 보신 다음에 얘기했으면 좋겠다. 알겠습니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저는 뭐 이 기자회견 가운데 정적 죽이기에만 올인했다라는 말씀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정적 죽이기에 올인한 것이 아니라 범죄 혐의가 있기 때문에 범죄 혐의에 대해서 적당한 적절한 수사를 하고 있는 것이 것이지 이게 정적 죽이기에 올인했다라고 평가하는 것은 그야말로 정쟁을 위한 말씀에 불과하다라는 말씀만 첨부해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뭐 아까 한동훈 비대위원장 그렇고 이재명 대표 얘기도 뭐 여기 양당의 대변인 나오는데 뭐 치열합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게. 그런데요. 그런데 오늘 기자회견 중에서 이재명 대표가 조금 답을 하기가 곤란한 상황과 질문도 좀 있었어요. 그 내용도 좀 영상에 담겨 있는데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쨌든 많은 분들이 관심 가지고 계신 사안이고 또 어쩌면 이해관계도 좀 있을 수 있는 일이어서 신중하게
의견을 수렴 중입니다. 길지 않은 시간 안에 이 문제도 허심탄회하게 말씀드리고 대화할 시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 지도부가 최근에 언론으로부터 자주 받는 질문이 아니 선거제 어떻게 하기로 결정했습니까? 어느 쪽입니까? 왜 늦어집니까? 이건데 오늘도 그 질문이 나왔단 말이에요. 윤주인 대표. 예. 이거 왜 못 정하고 있는 걸까요? 이렇게 시간이 걸리네요. 하루에도 뭐 12번 생각이 바뀌시겠죠. 예, 왜냐하면은 지금 더불어민주당이라고 하는 단독 정당으로 확실하게 과반할 수 있을 것이냐. 예. 비례를 포기하고요. 과반을 못했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비례정당과의 나중에 연합이 어려워지고 그래서 결국 국정 주도권을 다시 뺏기는 결과를 낳을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 본인께서 아직도 계속 장고를 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지금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뭐 곧 대답할 것이다.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도대체 이게 몇 번째 하시는 말씀인지 사실 셀 수 없을 정도죠. 그러니까 이제 국민들이 많이 지쳤고 그동안 사실은 이재명 대표는 준연동형 비례제를 계속해서 수차례 약속해 왔고 그것이 본인의 철학이라고 밝혀왔는데 이제 와서 이제 본인의 어떤 선거 전략에 자신이 없다 보니까 병리평에 대한 유혹을 계속 느끼는 거죠. 예, 그런데 이것은 본인에게 결국은 이재명 대표를 그래도 중심으로 뭉쳤던 범야권 진보 세력에서 내부에서의 실망과 그 피로가 커지기 때문에 빨리 결정을 하는 것이 모두에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김성환 평론가. 그러니까 이게 실리와 약간의 약속, 어떤 명분 이거에 대한 고민이 너무 길어지는 겁니까? 이거 결국은 어떻게 선택할 것 같습니까? 이거. 지금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는 게 현실적인 선택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이제 준연동 현대 약간 복잡한 제도긴 하지만 소수 정당이 그래도 의석을 많이 가져갈 수 있는 제도죠 지금이. 네. 근데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거하고 좀 다른 얘기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한 거는 국민의 비례성을 표의 비례성을 높이겠다는 거잖아요. 많게는 한 50% 가까운 국민의 표가 그냥 사표로 버려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 국민들을 대표할 수 있는 대표자를 못 뽑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만큼 정치가 갈등이 격화되는 것하고도 관련이 저는 있다고 봐요. 근데 그걸 보완하자고 해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했는데 핵심은 위성정당을 막을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민주당이 과반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국민의힘이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국민의힘이 제도의 허점을 이용해서 위성정당 우린 대놓고 지금 만들겠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위성정당 하면 지난 총선 때 한 19석 가져갔거든요. 우리가 먼저 챙기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우리가 챙길 테니까 민주당이 나머지는 알아서 결정해가지고 우리한테 답 갖고 와. 이렇게 지금 압박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위성정당을 막지 못한다면 그러면 민주당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민주당도 위성정당 만들거나 아니면 소수정당이 진입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찾으려면 비례연합정당 같은 걸 만들어서 민주당이 일정 부분 지분을 포기하는 방식을 선택하는 것. 그거밖에 없는데요. 이게 쉽지가 않고요.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했던 근본적인 취지는 여러 뭐 이념이나 아니면은 가치를 가지고 있는 정당이 들어와야 된다고 하는 거. 그렇게 문호를 열어놔야 된다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한번 제3지대 봐보십시오. 정의당이나 녹색당이나 이런 소수 정당들이 제대로 국민들한테 지지를 못 받고요. 이념이나 가치를 지향하는 정당이거든요. 나머지 제3지대라고 얘기가 나오는 정당은 전부 다 민주당 싫어, 국민의힘 싫어란 말이에요. 이런 정당이 들어올 의석을 마련해 주기 위해서 과연 준연동형을 이렇게 열어놓는 게 맞는가? 이 제도의 취지가 제대로 사는 건가? 여기에 대한 고민이 있다고 봐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그러면 민주당이 현명하게 풀 것이냐. 완전히 진짜 권역별로 갈 거면 거기에 따른 국민 설득 작업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아니라면 그러면 그 안에 제가 두 가지 큰 고민 안에서 어떤 선택을 하는 게 좋을지 뭔가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앞서서 사실은 준연동형제 이런 거 뭐 유지하고 취지를 살리겠다는 게 이게 공약으로 약속을 하는 상황인데 사실은 그때 약속할 당시에도 앞서 총선에서 이미 부작용이 한번 났거든요. 다 예상이 된 상황인데 굳이 약속을 하고 이걸 지금 번복을 하느냐 마느냐를 갖고 고민하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질문이 나오면 답을 딱 떨어지게 못하고 약간 저렇게 좀 시간이 걸린다. 이런 거 아닙니까 지금 상황이. 그래서 질문은 아마 계속 나올 거예요. 명확한 답이 나올 때까지. 오늘도 그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자 다음 준비된 목소리는 이재명 대표 관련해서 지금 오늘 공천 심사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면접을 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천 계양을 출마잖아요. 그 장면이 있고요. 다른 목소리도 하나가 더 섞여 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전혀 사실하고 다릅니다. 이재명 대표는 비례대표로 나가지 않으실 거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 비례대표가 어느 방식으로 결정되든 우리 당에서는 그 매우 개방적이고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비례대표 선출 방식을 결정할 것입니다. 왜 국회의원이 돼야 되는지를 우리 공관위원들께 잘 설명드리고. 자기소개 준비하시는 게 어떤 내용이죠? 그거 비밀입니다. 네, 질문이 상당히 많이 다양했던 것 같습니다. 질문이 짧지 않았습니다. 좀 짧긴 한데 뭐 현실적으로 뭐 면접 대상자가 워낙 많으니까 불가피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한민수 대변인. 지금 홍익표 원내대표니까 당의 지도부가 비례는 절대 안 간다. 이재명 대표 그럴 리 없다. 일단 이거 배제하겠습니다. 비례는 아니구나. 근데 오늘 계양을 공천 면접을 봤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재명 대표가 인천 계양을에 출마하는 게 확정이 된 겁니까? 아니면 여전히 또 바뀔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확정이 되려면 공관위에서 공천을 줘야죠. 그 공천이 줄 때까지는 아직 근데 출마를 해서 면접을 계양을에도 봤는데. 제가 듣기로 굉장히 후보들이 몇 분 계시는 것 같습니다. 같이 심사를 했기 때문에 공관위에서 이재명 후보가 계양을에 적합한 후보라는 평가를 하면은 공천이 확정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비례대표는 말씀하신 대로 이제 저는 아닌 것 같고요. 지난부터 말씀드렸는데 그 당대표 국민의힘에서 자꾸 선거제 엮어가지고 이재명 대표를 모욕 주고 좀 공격하려고 비례제했는데 그런 식으로 조금 이렇게 너무 거친 공격들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홍익표 원내대표 말로 정리가 된 것 같아요. 그렇고 이제 지난번 이제 그 기자간담회에서 대표가 계양을 물어보니까 자꾸 누가 쫓아오려고 하지 말고 그냥 알아서 하면 되고 본인도 정상적인 지역구 의원의 통상적 절차에 따라서 하겠다. 그리고 오늘 공천 면접 심사까지 본 거니까요. 이재명 대표는 본인의 지역구인 계양을 출마를 위해서 지금 차곡차곡 준비하고 있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준비하고 있다는데 혹시 바뀔 가능성은 전혀 없는 겁니까? 다른 그 현재로서는 뭐 면접까지 보셨는데 바뀔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면접까지 봤는데 또 지역구를 바꾼다는 거는 좀 그래서 그걸 또 물어보신 분들이 있더군요. 오늘 또 저 면접 관련해서 그거 확정된 겁니까? 아닙니까? 또 이게 궁금하신 분들이 오늘 있더라고요. 확정된 건 아닙니다. 그렇죠. 면접 결과에 따라서 이제 공천을 받으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한민수 대변인께서 또 신중하게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과 관련된 내용이 오늘 법원에서 판결이 하나 나왔어요. 1심 판결인데 이른바 돈봉투 사건이잖아요. 요 관련된 화면 내용을 좀 밑에 하단 글로 좀 보겠습니다. 오늘 재판부에서 나온 결과가 있었는데 그 내용 좀 확인해 보죠. 내용 좀 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면은요. 윤관석 의원인데 오늘 1심에서 2년이 나왔어요. 2년 돈봉투 사건. 그러면 이게 뭔가 1심이긴 하지만 일단 징역이 상당히 컸거든요. 그렇다면 또 의혹을 받고 있는 의원들이 숫자가 꽤 많거든요. 그리고 1심 재판부는 이게 정당 민주주의를 위협한다. 죄질이 좀 좋지 않다. 이러면서 1심에서 징역 2년. 그리고 이게 좀 법원 판단은 지금 300만 원 곱하기 20개다. 근데 윤관석 의원은 100만 원 봉투 20개다. 약간 이게 숫자하고 액수가 다르잖아요. 근데 법원에서 굉장히 많은 액수를 좀 인정을 한 셈이 됐거든요. 그래서 오늘 징역이 1심이 나온 상황입니다. 요거는 김성환 평론가께 지금 윤관석 의원도 그렇고 지금 수사를 받는 대상이 숫자가 많거든요. 이분들 지금 공천식이란 말이에요. 이거 민주당이 고민이 많지 않겠습니까 지금? 근데 지금 뭐 돈봉투 받은 의원은 20명이라고 얘기하고 검찰이 영장심사 때 20명 이름까지 다 얘기했다고 하는데 왜 검찰은 수사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소환조사 받은 의원이 몇 명 안 되거든요. 수사는 과연 어디까지 갈 건지를 잘 가늠을 못 하겠어요. 아마 지금 거기에 이름이 거명되고 있는 의원들은 내가 공천을 받는다 하더라도 이게 제대로 선거를 칠 수 있을까? 뭐 여러 가지 걱정을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러니까 혐의 입증을 하기가 쉽지가 않은 상황인데 이름부터 거론한 거 아닌가? 이런 또 의심을 또 받게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또 어찌됐든 뭐 이번 1심에서 징역 2년이 나온 상황이고 또 강내구 전 감사위원을 통해서 또 송영길 전 대표의 보좌관을 거쳐서 윤 의원한테 간 다음에 그 다음에 거기서 돈이 나눠진 돈봉투가 전달이 됐다. 이런 혐의가 사실상 인정이 된 거잖아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당도 좀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을 겁니다. 공천 과정에서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의원들도 좀 부담이 될 수 있는 측면들도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앞으로 이제 송영길 전 대표에 대한 재판이 어떻게 될 것이냐, 거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거기도 아무래도 여기가 유죄가 1심이 나왔으니까 영향이 간다고 봐야겠죠. 그건 또 다른 문제일 것 같아요. 그렇게 간단할 것 같으면 송영길 전 대표 진즉에 기소하고 그랬겠죠. 근데 그 혐의 입증이 쉽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뭐 별건이라고 얘기가 되는 외곽 단체를 통해서 들어온 돈에 대한 뇌물 혐의를 좀 적용하는 이런 모습을 보였잖아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연결되려면은 재판부에서 또 다른 판단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오늘 뭐 재판이 여러 개가 있었는데 특히 이 재판 좀 주목을 받아서 소개해드렸고요. 자, 지금 시각을 보니까요. 오후 6시 32분으로 지금 방금 들어섰고요. 여러분께서는 대한민국 시사의 중심 MBN 뉴스와이드를 보고 계십니다. 북한 정권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핵 선제 사용을 법제화한 비이성적인 집단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반북, 멸북 정책, 이 정책이 우리들에게 걸림돌이 되고 있고 또 그것을 이용하고 그것을 통해서 이득을 취하고 있는 미국과 일본의 그런 군사 동맹 체제들, 이 문제를 우리가 반드시 해결할 수 있는 길들, 그것을 오늘 이 토론회에서도 길을 좀 열어갔으면 좋겠고. 자, 이 토론회에서 아까 지금 무소속 의원이죠. 윤미향 의원이 이 토론회에서 뭐 해결 좋겠다. 이게 좀 며칠 지난 거예요. 지난 지금 24일로 알려지는데 일단 윤미향 의원이 저런 얘기를 했죠. 약간 이 미국, 일본과의 군사 동맹 체제가 이걸 해결해야 된다. 요거는 여야가 아주 첨예하게 싸우는 약간 안보와 관련된 지점이잖아요. 그리고 북한과 관련해서도요. 그런데 이 토론회에서 굉장히 논란이 됐던 발언이 나왔습니다. 그 내용 지금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최후의 방법이긴 하지만 즉 어쩔 수 없이 전쟁이 일어난다면 그 통일 전쟁이 일어나 그 전쟁으로 결과의 평화가 만들어질 수 있다면 그 전쟁관도 수용해야 된다는 그 인식에 대해서는 저는 조선반도에서 분단되어진 한반도에서의 평화관은 바로 이런 어떤 평화관이어야 된다는 소신을 갖고 있습니다. 정광재 의원님, 일단 북한의 전쟁관이에요. 네. 전쟁이 난다면 그걸 통한 통일, 그런데 그 북한의 전쟁관, 지금 보면 다시 한번 정리되면 이런 거예요. 북한의 전쟁관은 정의의 전쟁관이다. 통일 전쟁이 일어나 그 결과로 평화가 만들 수 있다면 통일 전쟁 이거 북한에서 맨날 주장했던 건데 그 전쟁관을 수용해야 된다. 그러면서 조선반도라는 표현도 써요. 이것도 약간 귀를 잡았어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저 발언이 저분이 국회의원은 아닙니다. 그러나 국회 한복판에서 저런 발언이 나왔다는 것 윤미향 자체에 의원이 대해서 주최한 토론에서 나온 맞습니다. 얘기거든요. 제 지금. 귀를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우선 저런 발언 정도면 저 이적행위로 검찰이나 경찰에서 수사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북한이 통일을 위해서 무력으로 남한을 점령한다고 해서 적화 통일이 됐을 때도 그것은 정의의 전쟁의 결과이기 때문에 우리가 수용해야 된다라는 요지의 발언을 했다면 이런 발언을 우리 5,200만 대한민국 국민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그리고 이 발언이 나온 과정을 보면 윤미향 의원이 이제 주최한 행사 아닙니까? 윤미향 의원 같은 경우에 지난해인가요? 간토 대지진 참사 일본에서 열던 행사에 가서 그 앞자리에서 남한 괴뢰 역적이라고 했는데도 아무 말 않고 그냥 가만히 앉아 있었던 분입니다. 또 보좌관이 제가 알기론 다른 혐의로 국가보안법과 관련한 수사를 받고 있기도 한데 건전한 상식을 가진 대한민국 5,200만 명의 사람들이 지금 나온 발언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할지 이거는 저는 4.10 총선 표심으로도 분명히 연결될 거라고 봅니다. 물론 윤미향 의원은 지금 민주당을 탈당했습니다만 윤미향 의원이 국회의원이 될 수 있었던 과정에서 기여를 했던 분들, 그리고 그분이 결과적으로 21대 국회에서 얼마나 우리 대한민국 정치의 선진화를 저해하고 오히려 퇴행시켰는지에 대한 평가도 분명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전쟁관 수용, 그 정의의 전쟁, 조선반도 뭐 이런 표현들이 등장하면서 뭔가 얘기하는데 물론 이게 논란이 커졌어요. 그리고 해명한 내용도 있거든요. 물론 이 발언하신 분의 해명 화면에 좀 보겠습니다. 내용 보면 이렇습니다. 북한의 전쟁,
이거 동조 의미 아니다. 정의의 전쟁에 입각해 전쟁통의 통일 이루면 북한 입장에서는 수용된다는 것. 앞서 발언 들어보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해명입니다. 이거 시청자 여러분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윤미향 의원 측의 어떤 설명도 있어요. 이 김 이사장의 발언 개인 견해입니다. 그러면서 어떠한 경우에도 한반도의 전쟁은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것이 의원실 입장이다. 한미수 민주당 대변인 지금은 이제 무소속 의원이긴 하지만 이게 논란이 조금 커졌어요. 이게 일단은 저는 누굽니까 이름이 김광수 이사장의 발언에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 한반도에서 전쟁이 있으면 안 되죠. 무슨 통일 전쟁이고 북한의 전쟁관을 수용하는 저런 표현을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저분의 저 생각이 본인이 또 해명을 했습니다만 국회 토론회 자리에서 한 거는 매우 부적절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윤미향 의원은 이분이 이런 사전에 이런 얘기를 할지 않았는지는 몰랐는지 모르겠어요. 개인 의견이라고 또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분의 저는 입장을 전혀 동의 못하는 거와 또 다른 문제로 이게 정치적 논란이 될 때 윤미향 의원이 민주당을 여러 가지 이제 본인의 문제로 사법적 문제로 탈당한 지가 한 2년이 제가 넘은 걸로 기억을 하는데 벌써 그렇게 됐나요? 꽤 됐습니다. 됐는데 이걸 민주당의 또 입장을 밝히라고 하는 거는 다수의 국민들을 볼 때 정치 공세를 보지 않겠습니까? 다만 이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신년 기자회견 제가 그래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나 우리 국민의힘 우리 정 대변인을 포함해서 꼼꼼히 보시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재명 대표가 한반도의 평화를 강조하면서 남북 간의 한 라인이 복원돼야 된다. 그리고 전쟁은 절대 있으면 안 된다 하면서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을 정말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적대행위 하지 마라. 도발행위 하지 마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북의 지금의 전략, 이런 도발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도 대통령은 어떤 자리겠습니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막중한 책무를 가진 헌법적인 의무가 부여진 자리입니다. 그러면은 어떠한 상황에서라도 우리 국민의 생명, 우리 국군 장병들의 생명 지키기 위해서는 위기 관리를 해야 됩니다. 다 좋다고 이렇게 긴장이 고조돼 가지고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우리 국민들의 삶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래도 위기는 관리돼야 되고 한반도에서 전쟁은 절대 있으면 안 된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이거 윤준희 대표 이거 앞서 발언 글쎄요. 이거를 어떻게 좀 받아들여야 되는가? 약간 당혹스러워하신 분도 좀 있을 것 같아요. 이 얘기. 민주당으로서는 참 부담스러울 겁니다. 그래도 어쨌든 윤미향 의원이 정치권에 입성을 하게 된 그 가교 역할을 했던 것이 이제 민주당이었던 거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니까 윤미향 의원이 계속해서 이렇게 좀 이슈를 끌 때마다 민주당 참 곤혹스럽겠죠. 근데 윤미향 의원 저 토론회가 개인의 견해일 뿐이다 이런 이 변명이 사실 맞아떨어지지가 않는 것이 이분 이사장 이분의 발언 외에도 이 토론에서 나온 발언들은 정말 충격적입니다. 한미동맹 국가보안법 비판하고 그런 식이기 때문에 저는 물론 이재명 대표가 당연히 윤미향 의원 이 토론회 같은 그런 생각 갖고 계시지는 않죠. 그런데 한번 짚어보고 싶은 것은 민주당도 결국은 우리가 북한을 자극해서 우리가 빌미를 제공해서 북한이 우리를 자꾸 위협하고 도발을 하려고 한다. 약간 너무 책임을 양비론적으로 가져가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점에서 이재명 대표도 좀 더 확실하게 선을 긋고 북한의 변화를 촉구하는 메시지를 먼저 내셔야지 우리가 너무 잘못하고 있다. 이런 식의 메시지 접근은 계속해서 그런 오해를 살 수밖에 없는 거죠. 아무튼 좀 늦게 알려줬고 그거에 대한 반응도 좀 나왔고 또 해명도 나오고 그랬어요. 그래서 약간 지금 장소가 또 국회였다 이런 정도 주목을 받았죠. 그래서 오늘 좀 언론에서 좀 주목하고 나온 내용들 소개해드렸습니다. 자, 클린스마로 8강 갔습니다. 8강. 근데요, 제목이 8강 갔지만입니다. 점점점. 뭐가 남아있네요. 이게 뭔가 개운하지가 않습니다. 지금요. 자, 요와 관련해서 저희가 지금부터 좀 얘기를 해볼 텐데 오늘 경기 잠깐 정리하면 오늘 새벽에 아시안컵 16강전 사우디하고 경기했잖아요. 우리 대표팀하고. 근데 원래 정규 경기 끝나고요. 연장전 저로만 다 하고요. 승부차기까지 하고 끝났는데 결국엔 이겼어요. 승부차기에서. 근데요. 이게 이기긴 이겼는데 사실 우리 대표팀이 이번에 역대급 전력이다.
유럽 굵직한 리그에서 정말 맹활약 각광받는 선수가 많아요, 지금. 그러니까 그런 선수를 갖고 있는 게 우리 대표팀인데 그리고 우승을 노리겠다 그랬어요, 당초에. 근데 그동안 몇 경기에 보여준 경기력은 많은 분들이 이거 실망입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카타르 현지에 있는 축구 전문 매체 히든K의 류청 편집장 지금부터 좀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류 편집장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유청입니다. 예, 지금 카타르라서 약간 한 1초 정도 약간 늦네요, 반응이요. 그걸 감안해 보겠습니다. 네. 자, 전문가로서 오늘 새벽에 있었던 사우디와의 16강 경기 이거 어떻게 좀 총평을 하실까요? 일단 토너먼트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승리니까 예. 결과적으로는 성공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예. 앞서도 말씀하셨지만 너무 극적인 경기였고 예. 사실 사우디아라비아에게 후반 1분 만에 골을 내주고 계속해서 끌려가면서 예. 우리는 이제 기회를 만들지 못했기 때문에 마냥 웃기에는 좀 아쉽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공격을 하면서도 결정을 짓지 못하는 부분 그리고 수비적으로 임했음에도 골을 내준 부분에 대해서는 예. 분명 좀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수정이 필요하다. 사실 많은 분들이요. 이거 경기 이대로 끝나나 보다 1대0으로 그랬는데 마지막에 뭐 극장골 같은 모습이었는데 벼랑 끝에서 우리 대표팀을 구사일생으로 살린 선수 2명. 일단 조구성 선수가 있고요. 그리고 골키퍼인 조현우 선수. 두 선수 오늘 굉장히 주목받았는데 두 선수 어떻게 좀 평가하실까요? 일단 조기성 선수와 조현우 선수는 말씀하신 대로 이제 비난을 좀 많이 받았었는데 그걸 이제 스스로 좀 털어내면서 승리를 했기 때문에 뭐 개인적으로나 팀적으로나 좀 괜찮아졌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특히 이제 조기성 선수는 사실 비난에 상당히 크게 휩싸여 있었거든요. 네, 골을 너무 넣지 못한다, 기회를 살리지 못한다 이런 얘기를 본인도 알고 있었는데 사실 조기성 선수가 내면이 상당히 단단한 선수입니다. 예. 조별리그에서 자신이 아쉬운 플레이를 했을 때도 경기 끝나고 믹스존 인터뷰를 한 번도 피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예. 사실 이걸 그냥 지나가는 선수도 많거든요. 근데 조기성 선수는 자신이 좀 잘못한 거라든가 아쉬운 부분에 대해서 담담히 얘기를 했고 이날 경기 끝나고도 제가 인터뷰를 했는데 예. 그 서령우 선수가 머리로 넘겨줬을 때 예. 골을 직감했느냐라고 얘기를 하니까 내 앞에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골을 직감했고 사실 이것도 넣지 못하면 제가 여기 있으면 안 되죠 라고 얘기하면 조금 여유까지 좀 보여줬습니다. 조현우 선수 같은 사실은 경우에는 이 네. 승부차기를 막 네. 막아내면서 뭐 대단한 주목을 받았는데 사실은 그동안 어려움이 좀 많이 있었잖아요. 사실 조현우 선수는 이제 김승규 선수가 부상을 당하면서 이제 뛰게 되면서 조현우로 괜찮을까라는 얘기를 좀 들었었거든요. 그리고 뭐 조별리그에서 실점으로 이어지진 않았지만 패스를 내주는 과정에서 한번 끊기면서 조금 불안한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날 뭐 승부차기만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경기 내내 조현우 선수가 아니었다면 사실 연장전으로 가지 못하거나 아니면 승부차기로 가지 못할 위기들이 상당히 많았고 조현우 선수가 이걸 모두 막은 뒤에 승부차기에서도 3번 키커, 4번 키커 모두 다 막아냈거든요. 이런 걸 보면 조현우 선수도 사실은 아주 조용하지만 좀 단단하게 경기를 준비해왔고 그 자신이 가진 실력을 어려울 때 보여줬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기쁜 얘기인데 지금부터 좀 심각한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사실은요, 제가 앞서서 우리 대표팀의 그런 이 선수 구성을 보면 이거 역대급이다. 이 정도면. 그러면서 조별리그는 가뿐하게 1위로 통과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우승까지도 이거는 가능한 상황이다라고 얘기가 나왔는데 조별리그 3경기 내내 굉장히 힘든 경기를 했어요. 그리고 1승 2무로 조 2위로 16강 가서 16강 전도 오늘 새벽에 굉장히 힘들게 치렀습니다. 아니 대전부터 우승 유력하고 역대급 전력이라 그랬는데 왜 이런 모습인 겁니까 도대체? 저도 역대급 전력이라는 데는 동의하고 제가 오기 전에 뭐 만났던 축구 선수 출신의 이제 구자철 해설위원이라던가 이영표 해설위원한테도 물어봤을 때도 그 2명도 역대급이다 우승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그런데 어쨌든 조별리그에서 무슨 변수가 있을 수 있지만 3경기 전체적으로 변수가 있었던 것은 선수들의 기량은 아주 괜찮지만 이것을 잘 꿰지 못하는 게 아닌가. 사실 뭐 한국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도 감독들이나 코칭 스태프들이 선수들의 재능을 완벽히 살리지 못하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저도 일부분 좀 동의하고 그리고
그 토너먼트, 사실 한국은 우승을 노리는 팀이기 때문에 토너먼트의 그 컨디션을 맞춰놓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만나는 뭐 요르단이라든가 바레인이라든가 말레이시아는 조별리그 통과가 목표입니다. 그리고 이 선수들은 한국을 한번 잡아보는 것이 평생의 소원이기 때문에 상당히 거세게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런 상대를 적절하게 누르지 못했다는 것은 상대가 잘했다기보다는 뭐 잘한 부분도 있지만 우리가 제대로 준비하지 못했고 기량을 전체적으로 끌어내지 못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일단 16강전 우여곡절 끝에 이겨서 8강을 갔는데 축구 팬들이 우려하는 거는 이런 정도의 경기력으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클린스만 감독의 이 전략으로 과연 우승까지 갈 수 있는 건가? 4강까지 갈 수 있는 건가? 이 걱정들을 하거든요. 이거 어떻게 좀 봐야 됩니까? 저도 뭐 우려는 당연히 있고요. 뭐 클린스만 감독 선임부터 왔었던 질문 그리고 물음표가 작아지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나마 좀 다행스러운 것은 선수들이 이제 16강을 앞두고 전술이나 전략에 대해서 스스로 이야기를 상당히 많이 했다고 해요. 그리고 16강에서 상당히 어렵게 이기면서 선수들 스스로도 원팀이 됐다, 하나가 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아마 클린스만 감독도 자신이 처한 상황을 너무 잘 알고 있을 거기 때문에 8강부터는 좀 더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있긴 합니다. 그냥 기대를 하고 계시는 겁니까? 아직 명확하게 뭐 보신 건 없습니까? 그리고 뭐 사실 그 사우디와의 경기 전반전이 답답하긴 했지만 그 전략 자체는 갑자기 3백을 썼는데 뭐 깜짝 전술은 아니고 그 사우디아라비아가 공격을 할 때 앞에 5명을 세워놓기 때문에 측면 수비에 한국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대응한 부분 원론적인 부분 자체는 상당히 좋았는데 항상 디테일이 중요하잖아요. 이 디테일들을 좀 고쳐간다면 좀 더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일본은 살짝 좀 민감하기도 한데 지금 일본도 올라가 있잖아요. 일본과 우리 팀의 경기력 지금까지 모습을 비교하면 좀 어떻게 보실까요? 제가 이제 한 5분 있다가 일본 경기 보러 가는 버스에 타야 되는데 사실 일본도 불만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조금 놀랐겠지만 한국 분들은 좀 이해하지 못할 텐데 일본에서는 오히려 모리아스 감독도 클린스만 감독이랑 비슷한 거 아니냐. 선수에 기대서 너무 자유도를 높이는 축구를 하는 게 아니냐라는 비난이 나올 정도로 모리아스 감독도 지금 쉽지 않은 상황이고 일본도 뭐 조별리그 5골, 한국도 조별리그 6골을 내줬는데 두 팀 모두 쉽지 않은 경기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시아의 다른 국가들의 경기력이 많이 좋아졌다고 봐야 됩니까? 네, 다른 국가들이 상당히 좋아졌다고 볼 수 있고요. 특히 뭐 한국 감독이 이끌었던 뭐 인도네시아 16강에 사상 처음으로 진출했고 말레이시아도 한국과 3대3으로 비기면서 조별리그 탈락했지만 금이 환영했거든요. 정말 만만하게 볼 나라가 하나도 없고 모리아스 감독, 일본 감독과 인터뷰했을 때도 정말 이제 쉽게 갈 수 있는 경기가 아시안컵에 단 한 경기도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거 마지막 질문 좀 드릴게요. 또 일본 경기 보러 가셔야 된다니까 요거까지만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8강전에 진출했는데 8강전 상대가 호주예요. 자, 관건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승리를 위한 관건. 일단은 한국보다 호주가 더 쉬웠기 때문에 체력적으로 좀 극복을 잘해야 될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호주가 인도네시아도 흔들 수 있을 정도의 전력입니다. 그러니까 유럽 일부에서 뛰는 선수가 골키퍼 1명 정도밖에 없을 정도로 예전보다 전력은 많이 내려와 있는데 이 팀이 상당히 빠르고 힘이 셉니다. 그러니까 초반에 수비수, 그러니까 키가 큰 중앙 수비수 2명 뒷공간을 활용해서 골을 넣는다면 상당히 쉽게 갈 수 있지만 어제 사우디전처럼 우리가 끌려간다면 사실 호주 선수들의 스태미너나 그 경기력 그리고 신체적인 능력을 한국이 버겁게 감당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카타르 현지에서 계속 경기 보시면서 수고하고 계신데요. 자, 축구 전문 매체 히든K의 유청 편집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카타르 현지 연결한 적 한 1초, 2초 정도 약간 반응이 늦네요, 목소리가. 그거 좀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한 1분 정도 남았는데 누가 축구 좀 이 네 분 중에 누가 좀 축구 좋아하십니까? 제가 언론기자협회 축구대회 정광기 대표 15년 연속 출전했었습니다. 사우디 경기 총평 딱 한 40초 남았어요. 총평 좀 해주시죠. 아까 결과가 좋았으니까 다 좋았다고 했잖아요. 저는 그 결과가 좋았다는 것에 일단 만족하고 그리고 시간이 갈수록 우리 팀의 이 어떤 팀워크라고 할까요? 아까 개인의 능력은 좋은데 팀워크 전체로 발전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고 했는데 팀워크가 구현이 되면 충분히 더 좋은 결과. 그리고 우리가
지금 기대 수준을 좀 낮춰놨잖아요. 낮춰놨어요? 왜냐면 지금 너무 어렵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더 좋은 결과 나면 더 기뻐할 수 있는 그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승까지 가면 정말 잘하는 것도 약간 낮춘 겁니까 지금 기대를요? 아 그러시군요. 알겠습니다. 지금 축구 관련해서 저희가 전문가 카타르 현지까지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좀 전해드렸습니다.